네, 안녕하세요. 창업 환경 분석 이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이번 4주차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소매, 유통, 업종에 관련된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기술 창업, 그리고 제일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 분석으로는 첫 번째 주였죠. 두 번째 주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주인 이번 주에는 도소매, 유통 관련된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종이라 그럴까요? 업종을 크게 나누면 일단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그쵸? 제조가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제조가 된 제품들을 누가 최종 소비자와 연계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런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최종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뭐를 제조의 어떤 상품들을 갖다 주는 사람들, 이게 도소매예요. 결론적으로. 음, 결론적으로 도소매는 중간 유통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유통업자가 조금 색깔이 바뀌어서 바로 커스터머한테, 제조업체의 제품을 바로 커스터머한테 전달해주는 사업, 이게 바로 B2C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최종 소비자가 아닌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B2B 사업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하튼 유통업자라는 거는 뭐다? 제조업체로부터 또는 더 큰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유통업자 또는 도소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소매업자하고 그리고 그 제조업체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제품의 성상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유통업자예요. 이해되시죠? 제품의 성상을 가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통업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다가 그대로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사람, 이게 이제 판권업자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품을 내가 구매해서 대리점한테 납품을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가운데서 유통만 해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유통업이고, 그럼 자영업은 또 뭐가 다를까요? 자영업은 그런 유통업자들한테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한번 1차 가공을 하고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특히 외식업에서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통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 유통업자들, 그 도소매에 관련된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통 관련된 주요 환경 요인이에요. 유통이라 그러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다다익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원래 유통이란 거는 이쪽에서 어떤 내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성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제품을 공급하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거 없죠.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팔면 되는 거예요.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업 모델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품을 내가 어떤 가치를 구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통 사업 모델의 가치를 구현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유통업이고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공급처로부터 물건을 받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더 싼 데서 받아야 되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얼마나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데다 팔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똑같이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음, 제가 하는 몰이 폐쇄몰이에요. 이렇게 좀 안 나오네. 마이살 치니까 낙원의 밤이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금 열어드리는 이 그 몰이 제가 운영하는 몰인데 이 몰 같은 경우에 진짜 보세요. 한사민이 보통 요 제품이 이거 뭐 짝퉁 제품은 아닙니다. 정품이고 그리고 제조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정품이에요. 예, 그 농협에서 직접 받으니까 저는 예, 근데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효홍삼 파워골드죠. 발효홍삼 파워골드 얼마예요? 진짜 싸게 팔면 99,000원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 20만원대에 팔고 있어요. 그쵸? 다 20만원대에 팔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저는 27,000원에 팔까요? 네. 네, 제가 싸게 받으니까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제조로부터 싸게 받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유통의 사업 모델이에요. 유통의 사업 모델은 첫 번째가 뭐예요? 제조사의 유통별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매체별 유통별 가격 전략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들한테 주는 가격이 다르고 제조 같은 경우에 또는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파는 농협 홍삼도 대리점이 있잖아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저는 지금 이 마이사라는 데는 어디냐면 특판이라고요. 특판. 그러니까 이 유통 라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루트가 있고요. 또 오프라인 판매 루트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출 라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이 달라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출 라인 말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특수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특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수 판매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구매 물량이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돼요. 음.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물건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아주 특이한 폐쇄몰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 모델이죠. 대신에 이 제품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네이버에다 갖다 올려놓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이게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요 분이나 요 분이 어쩌면 불법일 수 있어요. 요거 정도면 둘은. 이거 만약에 농협에서 보면 이거 물건 사가지고 이런 폐쇄몰 라인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잘못하면 예,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통은 뭐예요? 어떤 그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통 라인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바잉 파워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제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처가 싸게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많이 사면 싸게 줘. 그렇죠.
많이 사면 싸게 줘요. 그래서 이 유통사업은요, 많이 사고 돈이 많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죠. 그쵸? 그래서 대기업이 뭐예요? 중소상공인이 주로 하는 유통 라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런 거죠. 뭐 대형 할인 매장은 영업 시간도 규제를 하지만 그래서 매달 뭐 무슨 요일은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바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음, 슈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냥 제조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예. 대기업이 그럼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 유통 사업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 저도 참 이 가맹점주들한테 들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맹점주들은 결국은 본사의 제품 팔아주는 영업망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팔아주는 고객인데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가맹비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차피 자신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는 제조라든가 기업인이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팔아주는 유통 라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유통 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유통 라인에 가맹비도 받고 자신의 제품을 팔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맹점주들은 적어도 우리 학생분들은 가맹점을 만드느니 본사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배웠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튼 프랜차이즈 관련돼서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요인이죠. 그렇죠. 상권 보호 규정 있어요. 그리고 또 위약금 같은 것도 계속 지금 내리도록 돼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 특징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표현할까요? 차별 요소가 없는 그런 체인 본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맹비도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그래서 가맹본사로부터 무조건 공고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으면 더 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강요하는 데는 가맹비는 좀 필요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 차별 요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한번 그 가맹점의 어떤 사입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에- 본사에서 사면은 예를 들면 단가가 10,000원짜리인데 그냥 일반 식자재 업체라든가 다른 데서 사면 싸게 사면은 뭐 7, 8천 원에 살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가맹점이라 해서 본사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안 되는, 구입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조항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무 데서나 구입해도 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전 감히 가맹비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돼요. 음, 거꾸로 팔아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러 가지 그 예비 창업주들한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 가맹점들의 어떤 평균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운영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정보 공개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도소매업 그리고 유통업의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요인이고 법적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규제 관련된 부분이 외부 환경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유통 관련된 법규들도 예, 환경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 저도 요번에 그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페어 컨설팅을 하러 몇 군데 다녀봤는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있는 수수료 매장들이에요. 이 수수료 매장들이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0원이면 앉아서 월세 대신 가져가는 게 20%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비라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어떤 아이템들 보면 한번 계산 제가 해볼까요? 자영업 또는 유통업의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자영업 같은 경우에요. 원가라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급처, 프랜차이즈 본사라든가 아니면 뭐 식자재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원자재를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이 원자재 값이요. 원자재 값이 보통 이건 변동비잖아요. 많이 팔리면 많이 사야 되고 적게 팔리면 적게 사야 되잖아요. 이 원가율이 얼마냐? 보통 50%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프랜차이즈일수록 이 원가율은 높아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이래서 이제 보통 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개미지옥에 빠진다 그럴까요? 자꾸 빠지는 이유가 나 혼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인건비를 사람을 써서 하기가 힘든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장이라면 그리고 기업인이라면 뭐예요? 사람을 굴려가지고 사람을 활용해서 좋은 인재들을 써서 매출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쓰게 되면 마진이 안 남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적정한 인건비는 15%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한 15% 정도는 그래도 인건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 워낙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한 1,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매출이 발생되는 업체는 어떻게 돼요? 한 200만 원 정도 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최저 생계비죠. 최저임금이죠. 200만 원이면 월. 그 정도 되려면 15%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1,500만 원 곱하기 0.25는 225만 원. 그죠? 그러니까 한 15%면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는 기업은 그러니까 자영업은 인건비 한 15%를 써도 돼요. 그죠?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건비 말고 주로 들어가는 게 또 마케팅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마케팅비. 이것도 보통 5%를 차지합니다. 마케팅비.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한 5%를 차지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차지해야 되는 비용이 뭐냐면 월세라든가 아니면 판관비라 그러죠. 판관비,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는 이제 월세 빼고 판매관리비는 뭐냐면 전기, 수도세 이런 것도 한 5%는 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 대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계산을 잘 못해요. 매출이라 그러면 그 우리 그 일반 사업자들은 다 뭘 내요?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호텔은 부가세가 따로 붙어요. 매출 대비. 근데 일반 업체들은 매출에 부가세가 보통 포함되어 있지 고객들한테 부가세 10%더 내라고 안 그러는데 세금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도 10%는 아니더라도 한 4%에서 5%를 내가 더 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금 및 기타 잡비라 그럴게요.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요? 지금까지만 계산해 볼까요? 한번 소개 이게 얼마인지 50%, 60, 70, 80%가 들어가요. 이 정도가. 그죠? 지금까지의 소개가.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보통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꼭 자기 건물에서 안 하잖아요. 자기 건물에서 해도 이자비가 나가는데 여튼 그 이자비가 가장 적긴 하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